평가를 했길래 이런 평가를 하면은 아까 우리 저도 큰일 났다. 숙제를 안 갖고 왔으니 큰일 났다. 라고 하는 큰일 났다라는 평가에 의해서 놀라고 당황하고 두렵고 하는 정서가 올라오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은 아까 우리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 좀 엄마한테 전화 좀 하지.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정말 필요하면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당황했으니까 놀랬으니까 그것을 뭔가 매니지 하려고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서는 인지와 행동의 중간에 연결을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정서입니다. 자, 목표가 진전이 되었을 때에는 어떤 생각해 놓은 목표가 있어서 진전되면은 정서적, 긍정적인 거, 방해를 받으면은 부적인 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정서가 있지만 굉장히 나이브하게는, 심플하게는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어떤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돌아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아니요, 아무것도 안 느껴요. 이렇게 아니요, 아무것도 안 느끼는데요. 그냥 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만 얘기를 하시지 지금 느끼는 것에 대한 얘기 잘 못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되는 마음이 좀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긴장되는 쪽이신가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러면 조금 긴장되고 하는데 그게 좀 어떻게 좀 기분 좋은 긴장인가요? 아니면 기분이 조금 부담이 되는 긴장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분의 정서를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죠. 그냥 심플하게는 좋은 쪽과 나쁜 쪽, 부적인 것, 긍정적인 것을 나눌 수가 있죠.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세세하지 않아요. 좋거나 나쁜 거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분화되어 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 목표 생각했었던 것하고 합치되어 가면은 좋은 점, 긍정적인 것, 그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르면은 부정적인 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독특한 마음 상태로 체험이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신체적인 변화, 또 말로 하는 표현, 행동 등을 수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게 경험이 되시나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요. 이렇게 처음 집단 상담을 하실 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은 어떠세요? 몸에 이렇게 힘이 이게 주어지나요? 지금 얼굴 한번 어깨가 어떠세요? 좀 뻣뻣하신가요? 좀 편안하신가요? 지금 이렇게 누구시 보니까는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콕 쥐고 있어서 잘해야지 하는 다짐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신체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가갈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정서의 어떤 주관적인 정서 단어를 얘기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신체적인 걸 가지고 지금 손에 땀이 좀 나시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어깨가 좀 뻣뻣하신가요? 부드러우신가요? 어디가 배기시지는 않으시나요? 이런 게 이제 물어서 그 사람의 정서 상태를 알아차리도록 하죠. 어떻게 심장이 지금 평소보다는 빨리 뛰시나요? 천천히 뛰시나요? 숨이 천천히 릴렉스 되어 있으신가요? 숨이 가쁘신가요? 목에 이렇게 침이 꿀꺽 넘어가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긴장하면은 침이 꿀꺽 넘어가고 자기 또 긴장되어 있으면은 심장 소리는 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긴장하면 두근두근 소리가 내 귀에 들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신체적인 변화인데
그런 나는 긴장이 되어 있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이런 주관적인 마음 상태보다는 그런 신체적인 변화로 자기를 표현하게 하죠. 어떤 분은 아니 뭐 마음이 가벼워요, 편안하게 뭐 날아갈 것만 같아요, 아주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뭐 온통 세상 짐을 짊어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은 바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행동들은 보면 우리 요즘에 다리 떠는 거, 뭐 아니면 손을 만지작 하는 거, 지금 그, 그 상담 시간에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 종이를 놓고 계속 얘기하면서 막 계속 글씨, 뭔가를 쓰면서 얘기하는 내담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들이 이렇게 말로 자기의 주관적인 정서를 이야기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관찰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굴이 어떻게 뻣뻣한가, 어깨가 딱 굳어져 있나, 뭐 행동은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정서 상태를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해 갈 수가 있죠. 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런 정서는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이런 표현, 행동, 변화가 동반이 되는 게 정서입니다. 정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어떤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정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위험할 때 두려움을 느끼면 피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가 진화적 이런 진화론적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정서가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를 우리가 느끼질 못하면 이 사람이 사실 심리적 생존의 위험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은 신체적인 거는 뭐 나이가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정서를 자기가 이렇게 자각하지 못한다는 건 심리적 생존의 위험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험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면 어때요? 숨죠. 아든 동산에서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아담이 숨었다. 숨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어떤 평가죠. 뭔가 잘못했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두려움이 나오면 피한다는 행동이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심리학이 지정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지, 정서, 행동이 이제 심리인데 이 세 개가 같이 섞여져 있는 거죠. 위험하다고 평가가 되면은 두려움이 느껴져서 피하는 행동이 생깁니다. 신생아들은 어때요? 태어나서 제가 항상 태어나면은 응애 우는데 드디어 맑은 숨을 쉬게 되었어. 내가 스스로 호흡을 하게 되었어. 신나. 이렇게 우는 건 아니죠. 이제는 내가 혼자 여태까지는 엄마의 셋줄을 통해서 먹고 자고 다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 숨 드시고 혼자 먹어야 되고 삼켜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사실 최초의 신생아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어서 울음으로써 불편함을 표현을 하죠. 응애 배고파요. 응애 졸려요. 응애 추워요. 옷 입혀주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 몸에 불쾌를 느껴서 바깥으로 우는 울음의 신호를 보내서 바깥의 사람들로 하여금 얘를 돌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바로 정서인 거죠. 아이가 뭐 배고파도 안 울고 뭐 추워도 안 울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죽겠죠? 죽어요. 아무도 쉽게 보살펴 주질 못하는 거죠. 애가 울어 제껴야지 부모가 물론 뭐 모성애가 지극해서 울기 전에 먹이고 울기 전에 입히고 울기 전에 재우고 뭐 이런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는 불편하다
하는 울음을 통해서 보내고 그 울음 때문에 바깥에서 얘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바로 그런 불쾌라는 정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부정적인 정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아, 뭔가 위험하다. 너 지금 아주 평화롭게 살아가는데는 뭔가 위험이 왔다라는 정서가 부정적인 정서이죠. 또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불에 대어도 이렇게 뜨거움을 못 느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담자가 정서를 경험을 하고 표현하고 느끼고 하는 게 바로 굉장히 생생한 삶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정말 기능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우리 목사님들은 자기 정서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만 자기 정서를 돌보지를 않으면 그 나의 굉장히 기능이 생존의 기능이 굉장히 어려움을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서는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생물학적인 요구에 효과적인 대처를 하도록 돕죠. 우리가 막 배고프면 불편해서 짜증나서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은 막 물을 찾아야만 목마르다고 해서 막 해서 먹고, 이렇게 이제 살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성과 보완적인 관계를 구성한다. 그래서 이성은 인지, 이성과 정서. 우리가 뭐 그런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 보완의 관계를 구성을 한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초이성적이고 지지난 시간에 굉장히 초이성적이신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모님들은 아마 결혼하실 때도 나의 이런 이성적인 것을 보완을 해줄 굉장히 따뜻하고 이렇게 정서적이고 이제 이런 분하고 마음의 교류가 잘 되어서 그런 분들하고 결혼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죠. 보완이 되어서. 근데 살다가 보면은 이쪽 사람은 너무 냉랭해갖고 너무 답답하다라는 어려움을 느끼고, 또 이성적인 분들은 너는 맨날 이렇게 인지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되는데 맨날 정서 타령만 하고 있냐 해갖고 또 답답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것 자체가 갈등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사실 보완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서 어느 부분 정도는 함께 공유를 하고 어떤 부분 정도는 그것 특성을 그냥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하는 게 이제 아주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지와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 게 정서이다. 사회적 삶을 위한 기초 구조를 제공을 해준다. 왜냐하면 사회적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정서를 교류했을 때 정서 관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따뜻함이 교류가 되고 배려가 교류가 되고 또 마음이 공감되고 이랬을 때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사회적 생활을 마련을 해주는데 필요하죠. 일은 굉장히 탈뜰하게 하는데 그 사람하고 오래 있고 싶지는 않은, 뭐 이러면 굉장히 냉랭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적 생활을 하는데 정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서와 관련된 용어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정서라는 단어를 썼지만, 영어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서라는 말도 쓰고 기분이라는 말도 쓰고 느낌이라는 말도 쓰고 감정이라는 말도 써요. 영어에서는 정서는 emotion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쓰는 거고, 기분은 무드를 대신해서 쓰는 거고, 느낌은 feeling, 감정은 affect. 보통 우리가 감정을 총체적인 이성 인지와 이렇게 관계돼서 쓰는 단어는 affection이죠. 우리가 cognition, affection, behavior 이렇게 사용하죠. emotion이란 말 대신에. 근데 이제 emotion은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비교적 빠르게 반응되어지는 것들, 주로 이제 생물학적인 변화를 동반을 했으니까 정서라는 말을 써요. 벼랑간 아까 제가
남 목사님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순간에 당황을 하셨겠죠? 딱 했었을 때 이렇게 이제 됐을 때 그때 느껴지는 짧은 동안에 그러면은 이렇게 뭐 호흡이 남 목사님이 뭐 호흡이 더 침착하게 해야 되니까 호흡을 더 천천히 쉬자. 막 올라오는 호흡을 딱 잡으려고 막 했다든지 이런 리스폰스가 그때를 정서라고 하는 거죠. 짧은 동안에 생물학적 자율적으로 반응되어서 나오는 것들 그게 그때 우리가 정서라고 얘기를 주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분은 비교적 요즘에 무드가 어때? 오늘 하루 종일 나는 우울해 할 때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무드다. 요즘은 늘 이렇게 늘 기분이 늘 그렇게 꿀꿀해 이런 때 쓰는 것이 이제 기분이라고 얘기하죠. 장시간 지속되는 거. 주관적으로 인식될 때 우리가 느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느낌이라는 뭐 이런 정서 이런 거가 많이 사용되지는 않죠.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해서 총체적인 단어를 많이 쓰죠. 아니면은 심정이 어떠세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우리 상담을 했을 때 한국 사람한테 지금 느낌이 어때 이런 거 물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느낌이 뭐지 이런 생각이 그래서 쉽게 답을 못 하세요. 그랬을 때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여쭤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인지적인 얘기도 하고 생각도 말씀하실 때도 있고 정말 정서도 얘기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얘기 자기의 얘기를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묻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심정을 얘기를 할 때 아유 뭐 지금 마음이 이제 편안해요 뭐 이러면은 이렇게 편안하면 몸과 마음이 이렇게 느긋해지시는군요 뭐 이렇게 편안하시군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하면서 정서를 이제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죠. 정서와 관련된 용어는 이런 것들이 있다. 기본 정서 이론이라고 하는 건 정서와 관련된 이론 이제 학자들마다 이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범문화적이다. 특별히 이제 어떤 사진을 보여주면 그게 뭐 미국 백인을 보여주던 흑인 사진을 보여주던 흑인 사진을 백인한테 보여줘도 아프리카에 이제 정말 아프리카의 사람 뭐 아니면 아시아 사람의 표정을 보여줘도 백인이 알아차릴 수 있는 그래서 어느 문화적으로도 기본 정서가 있고 1차적인 정서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학자들이 정리를 해놓은 거죠. 학자들이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범문화적인 게 있다. 뭐 그러나 문화에 따라서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1차 정서가 있다. 뭐 행복, 혐오, 놀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진화론적이라고 얘기를 해서 물음표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이 진화론적인 게 어떻게 해석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생존 남아있는 그 사람을 살아남게 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의 진화론적인 거죠. 그래서 적응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금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꿈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자주 느끼는 정서는 불편하기는 하지만 계속 자기한테 신호를 경고를 주고 있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너 이거 들여다봐야 돼. 이거 요런 정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제가 40이 넘기까지 그 동일한 꿈을 꾼 거는 아직 그 문제를 제가 40살까지 해결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 저한테 꿈을 통해서 너 이 문제 해결해야 돼. 너 이거가 너를 계속 마음에 편치 않잖아? 이런 문제가 나는 걸 계속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주 보이는 정서, 또 요즘에 느끼는 그 정서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데 어떤 단초와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느끼세요? 요즘 그 사건을 통해서 뭐를 느끼셨나요? 이렇게 묻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왜? 그게 문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사람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뭐 이렇게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불편하다는 뜻이거든요.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서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각각 고유한 속성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위협이 얼굴 표정이라든지 뭐 생리적인 패턴이 고유하다라고 두려우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또 막 불안하면은 행동을 안절부절 못하고선 이리저리 움직인다라든지 하는 고유한 속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속성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우리가 이 정도 살면은 사람 이렇게 딱 보면 아유 지금 불안하구나, 지금 우울하구나, 지금 섭섭해하고 있구나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이유가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내담자들한테 지금 뭐를 느끼시나요?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자각은 못하지만은 지금 어떠세요? 심장이 아까하고 지금하고는 어떠세요? 좀 빨리 뛰시나요? 천천히 뛰시나요? 한번 보실래요? 해서 이제 자기 몸에 대해서 이렇게 느껴보도록 한다든지 그런 거가 고유하게 변화하는 생리적인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뭐 여러분이 배우셨겠지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자율신경이고 이거는 뭐 우리가 인식을 해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신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체적으로 교감신경은 위협을 받았을 때 아까 앞에서 제가 목표에 반대로 하면은 부정적인 정서를 느낀다 그러는데 뭔가 위험하다고 느끼면은 자율신경이 흥분을 해서 이 사람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게끔 다 생물학적인 생리적인 변화가 다 일어나게끔 해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손이 늘 흥건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불편하지만 손에 땀이 많이 흐른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접촉했을 때 건조하면 쉽게 상처가 나잖아요. 근데 땀이 있으면은 그 상처는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 피부를 보호하려고 땀이 많이 나는 거죠. 본인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몸의 피부를 보호하려고. 예를 들어서 시험 때 되면은 긴장을 많이 하니까 어깨에 막 뭉쳐가지고 어깨가 아프다라고 하는 건 시험이라는 긴장감이 있어서 근육을 긴장시켜서 하실에도 싸울 준비가 되는 힘을 한꺼번에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그것 때문에 아프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변화가 어려움에 대처를 잘 하게끔 어려움에서도 살아날 수 있게끔 몸이 그렇게 잘 변해주는 거죠. 고마운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변화가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이렇게 릴렉스가 되고 교감 신경에 의해서 또 흥분되고 길항작용을 한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긴장했다가 또 그 다음 단계는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이제 사인파를 그리면서 가야 되는데 요즘 현대 생활이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별로 없으면 계속 긴장이 되게끔 하면은 그게 뭐예요? 과민성 어쩌고 저쩌고죠. 계속 민감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에 의해서 에너지가 인슐린이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건가? 인슐린가 우리가 안 돼. 이렇게 에너지로 막 바꾸어서 인슐린 분비가 되어서 반대인가? 그러니까 에너지로 막 바꾸어서 행동을 하게끔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이 없어지면 싹 가라앉아야 되는데 그 가라앉질 못하면은 계속 모든 몸속에 있는 에너지 그 근육에서도 막 에너지로 다 바꿔버리기 때문에 살이 쪽쪽쪽쪽 빠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갑상선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질병이 되지만 시작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데서 시작이 되었던 거다. 근데 중간에 쉬는 타임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보호하려고 하는 기제가 이 사람을 결국은 위험하게 빠뜨리는 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질병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서와 질병, 정서와 신체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연결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서, 계속 체험, 두 번째는 이제 체험과 표현인데, 신체 변화하고 계속 인지적인 평가하고 연결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론과 이제 신체 정서 체험은 인지적 평가의 결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어떤 사건을 만나서 그것이 그 사건이 그 목표를 하고 같이 맞아떨어지면은 긍정적인 정서가 되는 거고 반대가 되면은 부정적인 정서가 되는데 그 전에 어떤 단계가 있느냐면 신체적인 변화와 인지적 평가가 있고 결국 그것이 정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정서가 처음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몸 내부에서는 신체 변화와 평가가 이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몸에서 이미 막 에너지로 바뀌고 심장이 나대지 마 이러는데도 막 지가 알아서 나대고 막 그러는 신체 변화가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정서가 경험이 된다. 근데 뭐 사람이 신체 변화, 평가, 그다음 정서 이런 과정을 다 알아차리지는 못해요. 너무나 자동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니까 인식을 못하지만 학자들은 제임스 랑의 이론은 신체 변화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정서가 체험한다라고 하는 이론을 내었어요. 우리 쉽게 이해 못하죠. 아주 극단적인 예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나는 걸 보니까는 내가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임스 랑의 이론인데 실제로는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신체 변화가 있고 평가.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의해서 신체 변화라고 하는 건 거의 자동적으로 움직인다.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것도 자동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반대처럼 보이지만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이 먼저 긴장을 하고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서를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맨 처음에 이제 제임스 랑의 이론이 있었었는데 신체적인 거하고 정서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실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샤크터 앤 싱어라고 하는 학자의 실험이 있었었는데 둘이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라는 연구를 했는데요. 아드레날린을 두 A그룹과 B그룹에 똑같이 이제 주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 흥분을 시키는 거예요, 둘이 다. 근데 한 그룹은 어떤 방에 들어가게 했느냐 하면은 막 초조해갖고 이제 가짜 피험자를 거기다가 있으라 그랬죠. 가짜 피험자들을 막 초조해서 나하고 막 큰일 났어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 방이 하나 있고 한쪽 방은 룰루
룰루랄라 신나는 사람들이 있는 방을 하나 마련을 해놓은 거예요. 둘이 똑같이 신체적으로 아드레날린 주사를 해서 신체적으로는 동일한데 한 방에 이제 이 사람한테 당신은 A방에 들어가십시오. 그 A방에 들어가면은 당신하고 똑같은 주사를 맞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다리십시오. B방에다가는 당신하고 똑같은 주사를 맞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B방에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보냈어요. 그리고서 그 방에 들어가니까 A방에는 막 초조해하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B방에는 룰루랄라 하고 막 재밌어하고 흥분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있는 것을 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연구자가 A방에 들어갔던 사람한테 당신은 이 주사가 어떻게 당신을 변화시켰나요?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주사 맞으니까 막 괜히 초조해지고요, 불안해지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B방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주사를 맞으니까는 괜히 흥분되고 괜히 신나는 일도 없는데 신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주사를 맞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신체적인 흥분하고 사실은 정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지적인 것이 들어간다. 그래서 슈아크터는 시체 변화하고 인지적 당서가 정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론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느끼는 정서, 제가 이제 학교에 가니까 해놓은 숙제를 하지 않았다. 학교에 시간 맞춰서 막 겨우 학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책가방을 갖고 오지 않았었다. 라고 했을 때 맞다. 라고 하고 하는 이유는 그거 자체가 큰일 날 일은 아닌데 나는 학생이고 학생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학생은 숙제를 잘 해갖고 와야만 되고 하는 저의 원칙이 있는데 그거가 없으니까 제가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학교에 대해서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고 이러는 사람한테 막 갔는데 책가방 안 갖고 왔다고 막 흥분하고 뭐 그러겠어요? 무서워하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는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지적인 틀에 의해서 한번 평가된 결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서하고 인지하고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인지적인 요소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서는 자율적이니까 못 바꿔요. 그러나 인지는 연습할 수가 있잖아요. 끄집어내서 정리할 수, 우리가 인지치료라는 것처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서는 어떤 단서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할 때 지금 뭐가 경험이 되세요? 그때 어떤 것들이 느껴지셨나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이제 물으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원칙, 이 사람이 가진 경험,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거만 먼저 하고 이제 얼굴 이게 표정 아까 드러난다 그랬는데 사회적 소통의 매체가 되고 생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범문화적이고 또 표정 같은 거는 뭐 어떤 사람은 표정 속에서는 막 재밌어 죽겠는데 억지로 참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정서는 얼굴 표정에서 잘 드러나게 되어 있어서 행동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여기까지 여기 전반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부정적인 정서에도 우리처럼 이제 나이가 먹으면 굉장히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가 나누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에는 그저 좋던지 나쁘던지 정도라는 거죠. 초기에는 이렇게 불쾌가 매일 먼저 나오고 쾌가 먼저가 아니라 불쾌 감정을 제일 먼저 경험을 울어야지 먹고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은 못 살아남으니까 항상 인간은 나쁜 정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갖고서는 안 됩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지금 부정적인 정서가 나타나는 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라는 뜻이죠. 어린 아이들도 불쾌를 먼저 경험하고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 쾌가 있어서 애들이 뭐 3, 4개월 돼서 뭐 웃는다, 미소를 짓는다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많은 경우에 베네짓으로 근육 운동하는 것이지 좋아서 웃는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 한 3, 4개월 지나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웃기면 까르까르 웃기도 하고 하는 쾌 반응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더 이제 조금씩 분화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년 후면은 이런 단순한 불쾌가 아니라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이제 생각하면서 반응하는 의식적인 그런 정서가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당황한다든지 질투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냥 2년 후라면은 우리 동생들이 생기는 시점 아니에요? 3살 터울이고 이러면은 그게 한 2년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 뭔가 이상하다라는 게 아니라 밉다라든지 내 사랑, 질투라는 정서는 뭐예요? 나한테 와야 될 정서가 다른 사람한테 가고 있다. 이런 거를 느낄 때 그런 느낌이 바로 질투인데 그런 정서 똑같이 이제 분화되어 나오는데도 이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기는 정서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여기에다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이런 얘기를 했는데 프로이드 정신분석은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에이날 스테이지예요. 뭐죠? 항문기이고 항문기는 뭔가 이렇게 질서를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때에 맞춰 변을 봐야 되고 이렇게 모았다가 참았다가 화장실 가야 되고 또 부모가 얘기할 때 가서 변을 봐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을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이죠. 근데 그렇게 못하면은 뭐 부끄럽다라든지 뭐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이 이제 의식적이죠. 내가 부끄럽다 뭐 이런 정서. 인지 발달도 2년 후가 되면은 자율성 이제 뭐죠? 전조잡기에 해당하는 시점이거든요. 전조잡기. 그 전에는 순전히 감각 운동으로만 되는데 여기는 감각 운동을 벗어난 시기가 이제 2년 반 이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인지적으로도 그전보다는 훨씬 더 발달하는. 그래서 자기를 의식하는 정서가 발생하는 게 2년 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 기억을 아까 먼저 생각나는 기억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시라 그랬는데 2년보단 더 빠르기는 쉽진 않아요.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은 계속 분석을 하다가 보면 그것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는데 쉽사리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은 뭐 한 3살 이후 4살, 5살 뭐 이런 시기 때의 정서들이죠. 그런 정서는 뭐냐 하면 이미 그런 자기를 중심으로 의식적인 그런 정서일 수도 있다라고 정서인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두고 있어서 불안했다라든지 또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창피를 줘서 너무 창피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는 때의 기억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랫동안 그 사람한테 의식을 하지 못하더라도 밑에 이제 그래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그 정신역동 하시는 분은 그 초기 기억을 찾아가는 것을 그 상담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하고 뭐 2.5년이 뭐 차이는 안 나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은 그것을 느끼는 것에 예를 들어 질투를 느꼈으면 질투에 대한 평가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동생이 와갖고선
엄마가 동생만 너무 예뻐하고 동생만 끼고 있으면 가서 뭐 눈도 찔러보고 코도 찔러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부모가 안 돼, 동생을 사랑해야지, 동생을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러면 그건 뭐예요? 동생을 그러면 안 돼 하면 수치감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한 번 더 영향을 더 가능적인 정서가 나온다. 그 평가적인 정서, 질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여기는 이제 어른과 사람과 세상이 있는 거죠. 세상이 이제 의식이 되는 거죠. 죄의식이라고 하는 건 이미 뭔가 규칙이 있다라는 뜻이죠. 수치는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되었다라는 뜻이죠. 수치심이나 자부심이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의식적 평가라고 하는 것이 이런 1차적인 반응에 대해서 그것이 그 환경이나 사람, 뭐 환경 속에는 사람이나 뭐 다른 물리적인 환경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환경에 의해서 한번 평가된 정서를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초기 기억에 해당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는 이런 정서가 더 많으실 거예요. 자의식이 평가가 된 한번 이제 질투가 되어서 아니면은 이것보다 조금 더 빠르면 이렇게 원초적인 것들 굉장히 위험하다든지 버림받을 것만 같다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평가도 평가적인 정서도 경험하실 수가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의 초기 기억 속에들에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자의식적 평가라고 하는 건 이미 그 아이를 중심으로 규칙이라든지 규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존재하는 세상을 말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것의 기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사실 이때 뭐 3살 된 애가 4살 된 애가 그냥 지금 우리나라 세는 나이로는 뭐 3살 4살 뭐 이런 4살 5살 그때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뭐 잘못을 했으면 얼마나 잘못을 했을 것이며 수치를 느낀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뭐 부끄러운 거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의 어떤 평가적인 것 때문에 그런 정서를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느끼는 4~5살 때 느끼는 이 정서를 평생을 뭐 나이 30, 40, 40, 50까지도 가져가서 한다는 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정서들은 상당히 어떤 경우에는 되게 억울한 정서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힘도 없지, 돈도 없지, 기운도 없지, 기술도 없지, 머리도 없지, 뭐 이랬을 때 겪는 것들이거든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막 무섭고 너무 수치스럽고 그때 너무 어떻고 이런 정서를 나이가 30, 40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갖고 있으면 그때는 이미 뭐 극복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돈도 있을 수도 있고 권력도 있을 수도 있고 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여전히 그 힘이 없었을 때 느낀 정서를 아직까지 갖고 있으면서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 정신분석적으로 역동적으로 상담하시는 분은 그때의 것을 기억해서 그때를 재해석을 해라. 지금의 나이로 다시 그것을 봐라. 그때는 너가 동생한테 질투를 느꼈다고 해서 엄마가 동생만 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의 눈으로 보면 걔는 애기니까는 엄마가 더 아끼고 있을 수밖에 없었었는데 너는 그 어린 나이로 동생만 끼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건 왜곡된 거, 인지적으로 부족했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정서가 아직도 본인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시작된 초기에는 정말 이 어린 아이한테 자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정서를 느낄 수밖에 없었었는데 여전히 그것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역동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그때 가서 이 어른이 된 눈으로 그때 현실을 한번 살펴봐라. 다시 재해석해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동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이 어린 시절의 경험들을 이렇게 찾아서 다시 보게 해주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데 있는 거죠. 어렸을 때 이런 자기 제한된 자원으로 경험하는 정서가 이렇게 마치 임프린팅 각인이 되듯이 평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정선을 이렇게 늘 머물러 있지 않고 기대를 하면은 내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힘이 없으니까 부모가 뭐 해주기를 바라죠. 나는 힘이 없어서 누군가가 그것을 해주기를 바래요. 근데 바라는 대로 안 되면은 화가 나죠. 화가 계속 반복해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의 기대를 늘 저버리면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발생을 하죠. 한 사람을 끊임없이 계속 미워하다가 보면 마음에 죄의식이 올라와요. 죄의식이 올라오고 그러면은 막 내가 그 사람 그 사람이라고 그랬겠나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그러다가 막상 그 사람은 다시 또 이제 미움이 올라오죠. 미움과 죄의식이 막 반복이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양가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막 양가 감정이 생기면 정말 소진이 돼요.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나 스스로에 대해서 막 지겨워져요. 근데 사실 그런 양가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이 뭐 어떤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엄마나 혹은 우리 아버지나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나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가까운 사람한테서 자꾸만 보면은 막 용서했다가 미워했다가 용서했다가 뭐 미워했다가 그러니까 막 기운 다 빠져서 아우 지겨워 이래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말자. 아예 그 사람이 되면은 아무런 감정도 안 올라오는 상태? 그게 이제 분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분리가 좋은 상태냐? 아니라 완전히 이게 끊어버린, 디나이어된 상태라고 하는 거죠.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을 것처럼.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상태가 정말 좀 극단적으로 되면 해리 상태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해리. 자기한테도 소외시켜서 우리가 멀티 퍼스널리티, 다중인격 장애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굉장히 복잡한 정서가 너무 이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마음속에 각장을 집어넣어서 나중에는 다중인격, 어떤 때는 지킬 박사가 나오고 어떤 때는 하이드가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분리가 해리가 되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정서의 변화를 쭉 설명을 하는 이유는 양가 감정이라고 했었을 때에 뭐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가 막 그렇게 밉더니만 이렇게 나이 들어서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노인네가 뭐 이빨 빠진 호랭이처럼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고 그래서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또 역정을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 또 화가 나고 뭐 이런 양가 감정이 있으면 이제 마음의 죄의식과 무의식이 다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증오가 있다라고 하는 건 오랫동안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서 분노를 느껴왔고 그분한테 늘 무엇인가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라는 건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건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과 미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랑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니까는 증오가 되고 미움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은 그 사람하고 이렇게 딱 붙어서 그 사람 당신이 있을 때 나는 행복해요 라고 하는 게 의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대를 딱 붙어서 그 사람하고 동일시하고 있었었는데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는 이제 떨어져 나와서 그냥
우리가 분화가 되면 좋은데, 혹은 개인화가 되면 좋은데, 이 분리는 그런 분화와 개인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양가 감정이 너무 에너지를 소비해 주니까 완전히 자기로부터 분리시켜 나가는 그런 의미의 분리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가면은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은 정말 우리가 정신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 자기 정서로부터의 자기를 분리시켰으니까 찾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뉴로시스하고 사이코시스를 이제 구분을 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준거가 뭐냐 하면, 뉴로시스는 자기의 정서를 안 되는 거예요.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신경증은. 정신병은 뭐냐 하면 자기의 정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신병은 부적절한 정서를 정신병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울 때 웃고 있다라든지 웃을 때 울고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정신병은 부적절한 상황하고는 적절 맞지 않는 정서를 경험하는 때를 우리가 정신질환, 사이코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그것을 우리가 현실 검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정서로 보면은 현실하고 맞지 않은 정서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교과서에서 보면은 뭐 장례식장 가서 웃고 결혼식에 가서 울고 뭐 이런 안 맞는 정서가 있는 것을 정신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미워하고 죄의식이 느껴지고 양가 감정에 대해서 막 그 사람만 보면 지겹고 막 이런 거는 아직은 변화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할 수가 있죠. 그걸 우리가 뉴로시스, 신경증이라고 얘기. 노이로제, 뭐 옛날 일본 사람들이 뉴로시스를 노이로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노이로제라고 얘기를 한 게 자꾸만 그 정서를 빠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정서로 쉽게 빠져들어가는 거. 그 뉴로시스. 근데 거기까지만 돼도 가능성이 있고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알아차리고 그것의 근거는 이 안쪽에 있다라는 거. 나는 힘이 없어서 당신이 있어야만 돼요. 당신이 있자면 나는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느 때예요? 아기 때의 거죠. 어른이 되지 않은 정서에 있어서만은 아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 의존되어 있는 것을 분리가 아니라 부투화, 개인화, 그 사람하고는 달리 너 혼자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개인화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숙이죠. 상담의 중요한 목표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나는 누가 너무 미워서 죽겠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뭐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은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싶어요. 하는 그런 미움의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오랫동안 그 사람으로부터 실망과 자주 분노해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의 기대를 저버려 왔구나. 그러면은 계속 저버린 기대가 뭐였냐? 그러면은 아버지라면, 남편이라면, 혹은 아내라면, 혹은 엄마라면 하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기대는 뭐예요? 당신이 엄마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당신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나는 당신의 자녀니까 아버지가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당신의 자녀니까 엄마가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나는 당신의 아내니까 남편이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를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는 거죠. 당신이 나한테 이거 해줘야 돼. 나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근데 사실 그런 기대는 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만 돼라는 기대는 내가 갖고 있었어.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엄마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버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기준과 규준이 있는 것이지 법에 쓰여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몸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당연히 엄마는 이렇게 해야 돼. 당연히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돼. 남편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기준과 규준이 나의 삶을 굉장히 주도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인지치료 하시는 분들은 그런 당신이 뭐뭐 해야만 된다는 생각이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것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인지치료에서 주장하는 거죠. 정서는 이렇게 의존해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쭉 변화해 가고 있다. 현재 느끼는 정서에서 다시 되짚어서 가면은 그 원래의 동기나 그 동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동기 몇 개 안 되잖아요. 살아있고 사랑받고 안전하고 인정받고 싶고 자유로워지고 싶고 뭐 능력을 발휘하고 싶고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주 어릴 때일수록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서 여기까지 오죠.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되어서 나 혼자 먹고 살고 있고 다 집안을 일으키는데도 그 어렸을 때 안전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뭔가 축적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포가 안 되면은 큰일 날 것 같은. 히어앤나우를 느끼질 못하는 거죠. 뭔가 계속 쌓아야만 될 것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의 것들로부터 지금까지 오게 한,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든지 히어앤나우로 살 수가 있는데 어렸을 때 안전하지 않은 거를 지금까지도 겪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서가 변화한다라는 거. 정서 경험에는 맥락이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공감과 관련돼서 정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분노나 이런 것, 이 분노의 정서는 금방 말한 대로 어떤 기대, 목표, 목적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게 분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너무 버럭버럭 화를 많이 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신이 화를 이렇게 낼 때마다 뭐 이렇게 돼야만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가 있으셨나 봐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기대가 뭔가요? 라고 우리가 이제 확인하면서 그 분노를 해결해주지. 분노 자체는 우리가 해결 못해요. 언제 분노를 이렇게 자주 느끼시나요? 누구한테 분노를 느끼시나요? 뭐 어떤 상황에서 분노를 느끼시나요? 이러면서 그때 이 사람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이유는 정서는 어떤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거나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으면은 죄책감이 생기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은 죄책감이죠.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내가 도둑질 하면은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만 된다라는 원칙이 있는데 나는 첫아들이니까 장남이니까 부모님을 모셔야 돼 라고 하는데 내가 못 모시고 있으면 죄책감이 느껴지죠. 죄책감을 누가 저는 죄책감을 많이 느껴요. 늘 죄책감을 쉽게 느껴요. 그러면 이분은 지켜야 될 원칙이 아주 분명하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서라고 하는 경험은 꼭 맥락이 있다. 어떤 상황적 맥락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서 지능은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정서를 교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IQ에 상반되어서 1970년 아주 오래된 얘기죠. 벌써부터 한 50년 전에 이미 나온 개념이긴 한데 IQ가 높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않고 오히려 성공하는 사람을 보니까 EQ가 높더라. 그래서 EQ라는 거를 이제 보고 EQ는
자기 자신 감정을 잘 인식하고, 남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자기가 인식한 감정을 잘 표현하고, 뭐 이런 몇 가지의 것들이 잘 되는 사람을 우리가 EQ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보니까 자기 자신도 잘 알고, 남의 정서도 잘 알고, 자기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자기 정서를 지금 아니까 우리가 마음이 급하고 화가 났을 때 뭔가 결정을 해버리면은 좋은 결정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초조하구나. 근데 초조할 때 뭔가 결정하면은 잘 안 되지.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이 초조를 조금 컨트롤한 다음에 결정하자.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죠. 이런 정서 지능, 감정과 관련해서도 이런 정서 지능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 발표가 되어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정서를 느끼면 의존하는 동기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버지니아 세티어라고 하는 가족 치료학자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 자신의 의사소통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뭐 회유형, 뭐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에서 역기능적인 유형과 일치형에서 기능적인 일치해서 유형 5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었던 것이 3번째 시간인가 뭐 4번째 시간에 했었었는데, 그 세티어가 이런 빙산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그분은 의사소통 때문에 이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문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4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분이 또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모델 중에 하나가 빙산 모델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 책에서 제가 따와서 이제 빙산이라고 하는 건 10분의 1만 나와 있고 나머지 10분의 9는 밑에 수면에 가라앉아 있고 그게 훨씬 더 큰 걸 차지한다. 그래서 바깥에도 드러나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굉장히 일부일 뿐이다. 사실은 그 밑에 있는 10분의 9가 더 이 사람의 것이다. 더 많은 것이 그 밑에 있다라는 게 빙산이잖아요. 그래서 세티어는 이런 빙산 모델을 우리한테 제시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분도 인간 중심 이론에 근거한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어 앤 나우를 굉장히 강조하고, 세티어의 가족 치료를 우리가 경험적 가족 치료라고 얘기를 해서 치료 시간 자체에 가족 치료 시간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히어 앤 나우로 치료를 해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 가족 치료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체험하는 것들이 수면 아래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이 밑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난다. 인간의 행동은 수면 아래에 존재하는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만 단서일 뿐이지, 우리는 사실 그 사람 하는 행동 보고 미워하고 그 사람이 하는 짓 보고서는 대처하는 거 보고 모자른다, 넘친다, 뭐 어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 보면 열을 알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밑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날도 제가 세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을 소개를 하면서 비난형이든 회유형이든 소이성형이든 산만형이든 낮은 자존심을 그런 방식으로 가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낮은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의 자존감을 이제 올려드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는,
자기를 일치시키게 해가는 것이 이제 이분의 치료하는 방식인데, 이분이 이제 빙산의 그림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정서에 대한 걸 소개를 하면서 행동은 가장 위에 있는 것이고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정서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화나면 분노하면은 소리가 크게 나오고 자리를 뭐 이렇게 눈이 치켜 올라가고, 화나면은 뭐 이렇게 행동이 거칠어지고 이런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행동이 거칠고 소리가 높고 쉽게 훅훅 욱욱 거린다. 우리 보통 내담자들이 와서 저는 쉽게 욱욱 해요. 이렇게 하는 건 행동과 대처 방식이거든요. 그런 얘기는 이분이 늘 쉽게 분노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바로 밑에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날 때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자기 말 못하고 슬쩍 피해버리고 도망가고 뭐 이러는 회피형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에 학생들한테 저는 조별 활동에 조별 보고서 이런 거 잘 안 시켜요. 왜냐하면 조별 활동을 시켰더니 항상 거기에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애가 꼭 하나 있고, 또 한 애가 막 다 혼밥 뒤집어 써서 다 또 하는 애가 있고, 뭐 그러는 현상이 나타나서 자기네들끼리 막 싸움이 막 벌어지고 막 그러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잠수 타는 애들이 있잖아요. 바람간 없어져 잠수 차요. 연락도 안 되고 핸드폰 꺼버리고. 사실 그런 애들이 무책임한 대처 행동이나 대처 방식을 하지만 사실은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해낼 수가 없는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무책임하다라고 지적을 받는, 사실은 그 사람은 너무 두려웠었던 거거든요. 두려워해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잠수 타는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 그 행동의 그 밑에 두려움, 슬픔, 상처를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은 그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 있는 거죠. 책임을 져야만 돼. 이렇게 장남은 이렇게 장남은 부모님을 모셔야 돼. 뭐 여자라면은 뭐를 해야만 돼. 남자라면 뭐를 해야만 돼. 사회에서 시민은 이래야만 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래야만 돼. 뭐 이런 그런 신념 같은 게 가치가 있어요. 그런 가치 때문에 평가에 의해서 잘하면은 굉장히 기분 좋고 만족스럽고, 못하면은 두렵고, 다른 사람이 못하면 화가 나고, 뭐 이러는 정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는 이런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신념,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나는 그런 신념을 지켜야만 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신념을 지켜주기를 기대하고 있어 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 밑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기대감의 더 밑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런 열망이 있다. 우리가 보통 기대나 열망은 우리가 보통 열망이라고 동기에 해당하는 거죠. 사랑받고 인정받고 관계 소속 맺고 또 자유롭고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동기 열망이 있는 거죠. 나는 그런 동기를 채우고 싶고 또 그래야만 되고, 그런데 그게 못하니까 정서가 나타나고 행동을 대처하는 행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쭉 해서 몇 단계를 쭉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것 속에는 어떤 나의 생명, 영성, 뭐 본질과의 만남.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영성,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영성을 가질 수 있는 형상대로
하나님하고 함께 호흡을 하는 자로 만들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막혀가지고 여기까지가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등장인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걸 보면 그런 이렇게 그 기대나 두려움, 뭐 예를 들어 사울의 두려움이 있었을 때 왕노술을 하기를 바랬고, 뭐 다른 사람한테 대한 기대가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기대가 있었고, 또 왕은 이래야만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가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고, 먼저 제사도 드리고, 뭐 이러는 이제 형태가 생기는 그런 등장인물의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밑에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이런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연결되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이런 것이 있었다. 그 밑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만남, 영성, 생명 대신 뭐 하는 게 더 근본적으로 있는 거다. 이렇게 이분이 전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뭐 믿음이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더 깊은 자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이해하는 그런 영성이 이분이 얘기했던 영성하고 같은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더 깊은 것들이 있는 거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이 얘기를 제가 정서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정서가 행동하고 그 밑에 있는 이런 지각, 이대, 동기의 어떤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정서이고 그다는 거. 그러니까 정서가 굉장히 초입에 있는 정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분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기대, 열망 이런 것들을 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던 초기 기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때 그 기억에 이제 했었을 때 자기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나, 상황은 어땠었나, 그 정서가 그때는 굉장히 두렵고 섭섭하고 뭐 억울하고 뭐 그런 무섭고 뭐 이런 거였었는데 당연하죠. 뭐 4-5살 먹은 애가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안전하기를 바랬었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반복되는 꿈이 있다는 건 계속해서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나한테 주는다 라는 어떤 의미로서의 정서 뭐 그런 혼자가는 굉장히 단서가 되는 거다. 생활에서 자주 나타나는 정서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상담 공부를 이제 쭉 선택을 해서 하고 계시면은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쉽게 이런 마음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들어가서 찾기가 쉬운데 이런 일상생활에 막 역할에 쫓겨서 하시는 분은 자기가 어떤 정서를 지금 쉽게 느끼는지조차도 인식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더 쉽게 자주 나타나는 정서에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거의 이게 비슷한 경험 정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비슷한 정서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초기 기억의 맥락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그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자기의 상황을 수용하시고 재해석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정서와
또 여러분 자신의 이런 세 가지의 특징적 정서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하시는 것도 뭐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지는 것들이 있으면 적으시면 보고서 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오늘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교류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한번 적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시작될 때 그런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번 글로 쓰시면 조금 소화가 되시지 않을까 한번 싶어요. 그리고 한 번쯤 자기한테서 한번 소화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또 나누기도 또 쉬워지니까 이렇게 적어보시면 다음 시간에 첫 시간에 조별로 나누어서 그때 있었던 얘기를 하면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생생한 반응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분리는 안 좋은 그러니까 정신병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이라면 이런 양가 감정도 느끼고 죄의식도 느끼고 미움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막 느껴야 되는데 이 분리는 자기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더 이상 아닌 자기가. 그게 정신병이잖아요. 정신병이 뭐예요? 자기로부터 분리되어 나간 거잖아요. 자기의 기능을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독립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더 이상 기대해서 내가 이렇게 찍고 까불고 할 이유가 없고 나는 나야 라고 하는 상태가 뭐예요? 분화라고 얘기합니다. 분화, 개별화, 개인화라고 얘기를 하죠. 상담은 분화와 개인화를 향해서 가는 것이지 분리를 향해 가는 건 아니에요. 분리는 완전히 자기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으로부터. 남한테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아닌 것처럼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상태이죠. 또 기회가 되면 인간이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괴롭지 않으려고 이렇게 끊어버리기도 한다는 완전히 단절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끊어버린다는 교수님 여자의 일생에서 나는 더 이상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아요. 그게 발로 분리된 상태이죠. 어떻게 인간이 기쁘지 않고 슬프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인간은 기쁘고 슬프고 하는 게 인간인데 분리는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더군다나 아무렇지도 리스폰스 없다 이런 뜻이니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